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 한국전쟁 당시 천여일 동안 임시 수도로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부산에 평화교류단 강원도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앞으로 2박 3일 동안 피란 수도였던 부산 곳곳을 돌아볼 계획인데요. 처음 도착한 곳은 감천문화마을.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감천문화마을은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 부산에 몰려든 피란민들이 하나둘 정착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판자촌을 이루던 곳입니다. 하루에 한번 온다는데 우리 마을도 그만큼 활성화됐는데. 한국전쟁 당시 부산에 몰려든 수많은 피란민들은 부산역을 중심으로 초량동, 완월동, 아미동 등 부산 전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그들을 기다리는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산비탈뿐. 그곳에서 조그만한 움막을 짓고 자갈치와 국제시장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보이는 커다란 물고기 표지판. 감천항과 자갈치에서 나는 생선은 감천마을에 정착한 사람들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을 것입니다. 이게 너무 안 보여. 진짜 자갈치에서 물고기 팔에 넣은 그 상자를 쪼개가지고 와서 만든 거거든? 그거 갖고 여기 사람들 다 그린 거야. 긴 갈치 그거. 그 상자, 나무 상자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가 여기서 무슨 의미냐면 화살표야. 그걸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아. 관광길이고 그것만이 화살표를 딱 만들어 놓은 거지.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는 길을 잃지 않으려면 물고기 따라가세요라고 알려준단 말이야. 그렇지. 부산 여행의 절반은 계단. 조금씩 계단을 오르다 보면 감천문화마을이 한눈에 들어오는 하늘마루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따닥따닥 좁은 골목길로 이어진 달동네 마을. 지금은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하루에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마을 곳곳 아름답게 꾸며진 건물과 골목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우측으로는 여기서부터 경계가 딱 져서 여기는 사하고 여기는 서구입니다. 지금부터 저거는 서구 아미동에서 태어났으니까 서구 아미동에 대해서 제가 끝내주게 잘 알거든요. 여러분 함께 움직여 볼게요. 감천문화마을에서 아미동 고개만 넘으면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이 나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온 피란민들이 처음 자리를 잡은 곳이 아미동 산 19번지입니다. 부산에는 지리적으로 산이 많아요. 그래서 평지보다는 산이 많기 때문에 그 인구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시에서는 그 부산시 그 역에서 사람들 피난민들이 모이면 이렇게 각 지역별로 해서 쪽지를 나눠줬다고 해요. 그래서 쪽지를 받아보고 그 주소로 온 분들이 여기가 아미동 산 19번지. 그래서 왔는데 진짜 그냥 야산에 진짜 딱 일본 사람들이 무덤만 이렇게 딱딱딱 있었던 거예요. 마을에 들어서자 보이는 비석들. 한눈에 봐도 누군가의 묘지임을 알리는 비석입니다. 이곳은 원래 일제시대에 부산에 정착해 살던 일본인들의 공동묘지가 있던 곳. 하지만 부산에 몰려든 피란민들이 비석과 상석을 뜯어 축대와 계단을 만들고 움막을 짓는 건축 자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곳곳에 보이는 비석. 아미동 일대를 걸어 다니다 보면 계단과 담벼락에 비석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묘비석임을 알지만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 피란민들의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명절에 자리를 내어준 이름 모를 비석 주인을 위해 술을 따로 떠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는 것도 잘 안 지켜나온대요. 부산에서 둘째 날, 우리가 도착한 곳은 피란수도 기념관입니다.
원래 경남도지사 관저로 사용되다 한국전쟁 당시 천여일 동안 대한민국 피란수도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도청은 97년 전에 지어졌고 그 1년 후에 이 집이 같이 지었지만 이 집을 사용하지는 1926년에 했으니까 지금부터 96년 전에 지어진 거의 100년이 다 돼가는 집입니다. 이곳에는 집무실, 응접실 등 이승만 대통령 관저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기념관과 전시관 주변에 임시수도 당시 부산의 사진과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어 그 당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나무 보면은 생선을 그 상자에 담아야 되죠. 그 나무 상자가 굉장히 많아요. 생선용 나무 상자. 그래서 이 상자들이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으니 방 하나 정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고로 만든 방. 학고방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학고방에 가족들이 몇 명이나 들어가서 살고 이래 했다고. 피난민 그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옛날 교과서 이런 거 보면서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았어요. 부산에 왔으니 부산의 대표 음식은 먹어봐야죠. 오늘 점심은 밀면입니다. 6.25 때 피난민들이 미국에서 밀가루 같은 문제에서 밀가루 가지고 이렇게 면으로 만들어가야 하면서 이쪽 지역에서 공작이 된 거예요. 원조받은 밀가루로 만들어 먹던 음식 밀면. 이제는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지만 그 안에는 가슴 아픈 역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은 곳은 유엔기념공원. 이곳은 세계 평화와 자유를 위해 생명을 바친 유엔군 전몰 장병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1951년 1월) 개성, 인천, 대전 등지에 감회장되어 있던 유엔군 유해가 이곳에 안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59년 대한민국과 유엔 간 유엔 기념묘지 설치 및 관리를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고 2007년 근대 문화재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만천여 명이 안장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그들의 조국으로 돌아가고 지금은 11개국 2,300여 명의 희생 장병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름이 새겨진 비석에서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머나먼 이국에서 숨져간 고인들의 희생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피란수도 부산을 여행하면서 배운 내용으로 문제를 푸는 골든벨 시간. 네, 우리 약 40명의 친구들이 오늘 함께 도전 평화 골든벨 함께 하기 위해서 6.25 전쟁 때 거주할 곳이 없었던 피난민들이 전쟁 후 이 자리에 그대로 집을 지어 올려서 형성된 마을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미동 비상공원 정답입니다. 교과서가 아니라 직접 보고 배운 문제들이라 정답이 술술. 우리들은 이곳 부산에서 어떤 것을 보고 배웠을까요? 역사적으로 6.25 전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 학생들 간의 그런 취지가 마음에 들었고 그 아픔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던 유적지와 박물관을 직접 다녀보며 전쟁의 지은 참담함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에서의 마지막 밤이 지나갑니다. 네, 중간에 파는 마지막 날 다시 강원도로 돌아가기 전 우리는 에이펙 누리마루 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이거 건물이 두 개나 있어. 어제 잘 잤어요? 네. 학생일 동안 재밌었어요? 네. 뭐가 가장 재밌었어요? 전 유엔 기념공원. 아, 유엔기념공원? 왜? 너무 약간 역사를 제일 잘할 수 있었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유엔 기념공원? 맞아요. 원래는
원래는 막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지내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그분들의 희생 덕분이라는 걸 느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유엔 공원이 너무 큰 게 슬펐어요. 그렇죠. 너무 큰 게. 맞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거잖아요. 이곳은 2005년 아시아 태평양 21개국 정상들이 모여 정상회의를 했던 장소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이 누리마루 에이펠 하우스예요. 그래서 누리마루라는 것은 순누리 한국말로 누리는 세계라는 뜻이고요. 마루는 저 정상 있잖아요. 꼭대기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세계 정상들이 모든 나라 다 온 건 아니지만 또 20개 그 나라에서 그 정상들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건물에 들어서니 유람선을 탄 듯한 느낌. 부산의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양과 석굴암을 본따 만든 내부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한 듯 했습니다. 그 역사 현장 속에서 직접 이렇게 보고 배우니까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고 그냥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바로 직접 가는 것 같아요. 그때 시대상을 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되게 좋았고 네,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거기 피난민들이 와서 산 것도 한번 보니까 가슴이 아프기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번 평화교류단 정말 재밌었네요. 전쟁의 폐허에서 아픔을 딛고 70여 년 만에 세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는 한국전쟁 당시 피란 수도였던 부산에서 피란민들의 발자취를 쫓는 평화교류단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마음속에 평화를 새겨봅니다. 이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그 성과와 한계에 관해서 이제 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이제 또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지요. 그때 당시에 이제 신청 기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이었고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적게 신청이 됐습니다. 이제 신청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랬느냐? 아니면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느냐? 아니면 진실화해위원회라고 하는 국가기구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느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추산하는 희생자의 규모와 실제로 신청 및 진실규명된 사건을 비교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게는 20분의 1 정도. 그러면 과연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100%의 사건 전체를 다 진실규명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하지 않을 수가 또 없습니다. 근데 그 생각해보면 저는 100%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하여튼 현재 살아계시는 분들이 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신뢰하시고 최대한 신청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1기 위원회 때보다 좀 더 많은 성과가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 부족, 홍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고요. 항상 이제 상대적으로 뭐 부족하지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그 1기 위원회 때 그 강원도 지역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체 이제 한 11,000여 건이 신청이 들어왔고요. 네. 그 중에 8,450건 정도의 진실 규명을 했는데 강원도에 관련된 사건은 206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2.4%죠. 가장 그 힘을 기울여서 강원도 지역을 홍보를 하는데 가장 큰 것은 그 지역 사회의 어떤 그 협력의 분위기랄까 이런 문제들을 좀 이제는 감추지 말고 드러내서 우리 지역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어두운 면을 이제 털어내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게 이 강원도 지역 그리고 영동 지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강원도 지역 그리고 영동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진실화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 홍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요, 그 진실화해위원회 법은 그 2000년부터 우리 한국전쟁 유족들이 엄청나게 참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법입니다. 네. 근데 그 법의 규정에 진실 규명을 하게 되어 있지 배보상 규정은 거기에 빠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5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이 유족들의 대부분은 배보상까지 갈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가장 큰 거였고요. 2007년도에 와서 비로소 이제 그것이 이 배보상 문제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울산 보도연명 사건의 승소 이후로 이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면 이걸 가지고 법원에 가서 배보상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알게 된 거지요. 이제는 더 이상 이걸 미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진지하게 고려를 해서 배보상 규정을 넣거나 아니면 배보상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이제 과거사위원회가 이기 진실화위원회가 3년 플러스 1년으로 이제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플러스 1년으로는 그 책임을 다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 진실화해위원회 법 제40조에 보면 과거사 연구재단을 만들어서 그 나머지 후속 과제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한 게 원래 법 제정의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역시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종료되면서 과거사 연구재단을 갖다가 규정대로 만들어라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그 이후의 정부까지도 과거사 연구재단을 만들 생각 별로 없었죠. 지금까지도 그냥 미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법 제정의 기본 취지를 살려서 좀 더 정부나 국회가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진실화위원회의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3+1년으로 활동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법적인 그런 기한이 점점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 처음 출범 당시에는 이제 어느 정도 2기 진실화위원회 신청사건이 들어올 것인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일단 3+1년으로 하는데 그 신청 사건이 굉장히 많아지면 그걸 갖다 개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원래 법 개정의 취지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사관 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진실화위원회 조사관이 120명 돼 있는데요. 지금 신청 사건이 거의 9,000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인당 거의 몇십 건씩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 업무가 부담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유능한 그런 조사관들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겠다. 이게 이제 저희들 위원회의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위원장이 진실규명에 대한 어떤 정렬은 있지만 제도적으로 막 갈 수 없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여야 동수로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과 함께 그 화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도 이렇게 시간을 걸려서라도 이렇게 끌고 같이 갖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위원장의 개인의 어떤 그 역량의 문제이겠죠. 하여튼 최소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잘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거 화해는 강요해갖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이해를 하고 충분히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충분히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국가 권력이 문제를 일으키고 화해도 강요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늘 명심하고 있겠습니다. 예.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낙인과 감시 속에 살아온 납북 귀환 어부. 하지만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월선조업도 안 했는데 월선조업을 해가지고 방공법을 그 누가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걸 만들어놨고 간첩이라고 해갖고 멀쩡한 사람을 데려다가 병신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는지 진짜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예. 그리고 살아생전에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 예. 진짜 그게 너무 안타깝고. 사실은 그 지난 3월 2일 날 그 진실화위원회 그 위원장님하고 이제 강원도지사님이 이게 그 납북 피해자들 대표들하고도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도지사님은 뭐 이렇게 행정기관의 수반으로서 강원도에 사과의 입장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건은 사실 강원도지사님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정의 수반이 사과를 해야 되는 사안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특별법이든 지금 현재 많은 문제의 개선이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계속 로드맵이 좀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제일 먼저 가해자인 국가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행위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을 모르지는 않잖아요. 언제간이 다 알려주고, 물론 진실화위원회에서 더 많은 조사 작업을 필요합니다고 얘기는 했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 작업들은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이 납북 귀환 어부의 이런 국가폭력 피해 사건의 진실이 먼저는 일기 진실화위원회라든지 지금 조사 과정을 통해서 또 충분히 확인된 거라면은 국가가 좀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면은 일단 국정 책임자의 사과를 통해서 관련된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서라는 거는 이제 시간이 가면 이제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83년도 사건 같은 경우도 그분들을 용서했어요. 왜냐면은 또 그분들이 그때 그런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도 독한 마음을 안 먹고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혹시라도 그분들의 나 때문에 또 피해가 가지 않을까, 오히려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시간은 지나서도 꼭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또 살다 보니 이렇게 또 상대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내가 뭔 일을 당하더라도 꼭 나쁜 마음만 먹지 말고 사람이 느긋하게 좀 간대하게 기다릴 줄 알면은 또 새로운 것이 이렇게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그래요.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간직에 있으면은 나는 더 할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그걸 피해갔지만은 어쨌든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는 또 이렇게 용서하고 싶지만은 저희 승혜호 같이 갔던 김영수 씨 같은 분 경우라면은 그렇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간첩으로 모셔서 15년 받고 13년 살다가 나왔는데 그 가정이 풍지박산 됐거든요. 저는 용서가 되지만 그분은 입장에서는 용서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아버지가 합병으로 돌아가시고 동생이 형 때문에 자살해주고 누나가 이혼당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분을 봐서라도 저 개인은 용서가 돼도 다른 분의 입장에서는 용서가 안 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차후에 정말 이 문제, 아까 ông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간첩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두에도 1년 동안 있어서 뭔 교육을 제대로 받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좀 재조명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맙겠어요. 정말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과연 16세 소년에게 국가보안법, 방공법 처벌을 시킬 정도의 권력이라면은, 야, 그거 잡을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모든 걸 생각해 보면은, 야, 권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살면서 가장 나의 소원은 정말 국가보안법, 방공법, 수사관법 처벌을 안 받고 16세 처벌 받기 이전으로 한번 잠시라도 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많이 억울했죠. 근데 국가가 배상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저 같은 사람보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 가정을 파괴시킨 그런 사람들의 배상은 어떻게 됐냐는 거죠. 그럼 배상으로, 보상과 배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족의 그런 인생을 다 망가뜨리고 배상해주고 보상해준다? 나이 먹어서 그걸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살아생전에 그걸 고통받은 분들의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이라도 국가가 선결과제는 배상보다도 공식적인 사과가 우선시 돼야 되고, 국가가 그 다음에 추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25살 조윤경입니다. 26살 박종현입니다. 저희는 재회 커플입니다. 20대 초반에 3년 정도 동거를 했었다가 최근에 다시 만났거든요. 근데 오빠가 좀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윤경이가 저한테 다시 만나자고 했을 때 또 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기념일도 잘 안 챙겨주고 맨날 집에서만 데이트하고, 도대체 왜 나를 만날까? 아니 먼저 만나자고 한 사람이 저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게 잘하는 선택일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먼저 던지래. 내 칸이다. 뭐야? 저는 첫 판부터 집데이트 키워드 걸려서 너무 좋았어요. 왜 나랑은 집데이트만 해? 빨리 얘기해봐. 아 근데 너도 나한테 어디 가자고 얘기 안 하잖아. 너 연애 초반엔 일주일치 데이트 다 짜오고. 근데 그럼 그거를 너가 직접 짜볼 생각 안 해봤어? 난 원래 그런 성격 아니야. 나도 그런 성격은 아니야. 근데 나는 이제 너를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마음에 노력을 한 거지. 솔직히 말해서 너 내가 어디 데려간다고 했을 때 나한테 고맙다고 한마디라도 한 적 있어? 그것도 없잖아. 야, 난 그럴 때마다 막 나 혼자 노력하는 것 같고 혼자 애쓰는 것 같고, 그럴 바에는 집데이트가 낫지. 너 집에만 있으면 나랑 할 생각밖에 없잖아. 아, 저 진짜 그런 생각만 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윤경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좀 미안하네요. 얘기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환승연애? 저는 이 키워드가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왜냐면은 윤경이가 중간에 다른 남자를 한번 만나긴 했었거든요. 근데 왜 하필 저한테 다시 돌아온 건지 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나랑 헤어지고 어디서 살았어? 아 왜? 다른 남자 집에서 살았구나? 중간에 남친 있었던 걸 아는 눈치더라고요. 있었어요. 근데 금방 헤어졌어요. 남자친구 있었어. 너 근데 왜 다시 나한테 돌아온 거야? 말했잖아. 그냥 오빠 생각이 계속 났어. 저는 윤경이가 그렇게 당당하게 바로 자기 남자친구 있었다고 얘기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욱했나 봐요. 너무 세게 말한 것 같아요. 아니 윤경아, 나 봐봐. 근데 너 지금 말이랑 행동이랑 너무 달라. 알아? 야, 우리 다시 만난 뒤로 너 나한테 사랑한다고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 난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오빠가 1순위야. 근데 오빠는 아닌 것 같더라.
저는 오빠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빠 이렇게 변한 모습 보니까 심술나서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몰라. 다음 거 던질래. 우리 다시 만나는 게 만나는 거 맞는 걸까?